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한편 광구검을 토벌하고 양주 도독이 되어서 수춘으로 진격한 제갈탄. 제갈탄은 다시 동호의 장수 손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퇴치했고요. 적장의 목을 베어 정동대장군의 제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주 백성의 민심을 달래는 한편 인재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갈탄 역시 사마사에게 죽은 하우연, 이풍 등과 막역한 사이였죠. 그리고 같은 야전군으로서 관구검과도 먼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력의 불리함 그리고 명분의 유리함을 따져서 사마사의 편을 들었을 뿐이에요. 제갈탄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사마씨의 횡포를 견제하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괜히 이렇게 무장으로서 명성을 얻고 입지를 쌓아가고 세력을 넓혀가다가는 자칫 사마사에게 사마씨에게 숙청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병력을 모으기보다는 확실하게 자기 세력을 하나 가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환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양주 백성들의 민심을 달래고 자기 자신 휘하에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인재들을 모으기 시작한 그런 행동을 한 거였죠. 256년에 다시 동호가 양주 일대를 노렸습니다. 조정에선 이미 10만의 군사를 가진 제갈탄이 충분히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갈탄은 조정에 병력 10만을 증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갈탄의 속셈은 사마소에게 병력을 10만을 뺏어서 자기 자신 휘하에 넣고 그런 병력이 20만이 되죠. 그 많은 병력으로 사마소에게 어느 정도 대항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갈탄의 계략을 파악한 사마소는 다음 해인 257년에 양주자사로 있는 악침에게 연락을 취해서 제갈탄을 경계하게 하고 제갈탄을 조정으로 불러들입니다. 사공의 벼슬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총리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야, 너 야전에서 고생 많이 했지? 맨날 전방에서 뺑이 치고 이제 들어와서 장관해. 국방부 장관해. 거기서 뭐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권을 뺏으려는 그런 의도였죠. 제갈탄은 일이 탄로났다고 생각을 하고 즉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나라에 투항을 해버려요. 오나라에서는 반갑죠. 자기 자신들과 대치를 하던 장수가 10만 병력을 이끌고 투항을 했어요. 거기다가 땅과 백성까지 다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오나라는 제갈탄에게 표기장군, 형주 목사의 직위를 내려주고 자귀까지 내립니다. 수춘후라는 자귀를 내립니다. 더불어 구원병력까지 파견을 해요. 위나라의 공신이 순식간에 위나라 침공의 선봉장이 된 거죠. 사태에 놀란 조모는 왕기를 선발대로 파견하고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항성으로 진격했습니다. 한편 사마소는 회수로 달려와 주둔을 합니다. 사실 이 조모의 출전은 사마소가 강제로 시킨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오나라와 연합한 제갈탄의 반란은 곧 평정이 돼버리고 맙니다. 위군이 대군으로 수춘을 포위해버리고 군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때마침 내린 폭우로 부실해진 성벽을 허물고 공격을 집중해서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제갈탄은 이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수춘이 평정되자 조정에선 항상 반란의 거점이 되는 수춘의 백성을 모두 죽여버리자는 논의를 했습니다. 멀게는 진나라 말기에 항우가 그랬고 한나라 초기에는 5초, 7국의 난이 일어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쪽이 초나라 지방이에요. 초 지방이
우리나라 경기도처럼 여기는 초지방입니다. 그리고 오나라 초나라가 그 양자강을 끼고 같이 있죠. 뭐 원술이 황제를 칭한 것도 수춘이었고요. 관구검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그 관구검을 제압한 제갈탄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수춘이었습니다. 그러니 반골의 고장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사마소는 그런 논의를 물리치고 대신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나누어 이주시키는 방법으로 반란의 뒷수습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춘이 이렇게 반란이 잦은 이유는 일단 먹고 살만해서 그렇다고 봐요. 이곳은 물산이 풍부합니다. 상업적으로도, 그리고 기후가 온대 기후죠. 아열대 기후죠. 그래서 이모작, 삼모작 항상 그 먹을 게 풍족합니다. 그리고 큰 강을 끼고 있죠. 교역을 할 수도 있고요.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한 곳이고, 뭐 무협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쪽이 그 풍류의 도시다,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삭막한 그런 하북, 이런 북쪽 지방에 비해서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구속받지 않고 뭐 그러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좌우간 뭔가 조금 그렇게 자주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의 중심이 되는 데는 뭔가 큰 원인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총나라의 강유는 회남의 반란을 틈타서 또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낙곡으로 나와 군량이 쌓여있는 장성을 공격했다가 다시 등해에게 집니다. 하지만 군사를 다 거두지 않고 위수 인근에 주둔을 했습니다. 등해와 사마망이 위수의 진체를 세우고 굳게 지켰습니다. 섣불리 군사를 움직여 방어선이 뚫리면 제갈탄과 싸우느라고 병력이 공백 상태인 중원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한편 강유는 사마소가 남정길에 올랐을 때 대세를 결정지으려고 공격을 서둘다가 제갈탄이 죽고 난리가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성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초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전을 강행했던 강유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어요. 제갈탄의 반란은 오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장군 손준의 뒤를 계승한 손침은 그 위세가 대단했지만 위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해 세력이 줄어든 틈을 노려서 오주, 솔량이 장인 전기와 손을 잡고 손침의 군권을 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송건이 죽은 이후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침이 군권을 잡았는데 이 사람은 오나라의 순애가 아닌 거죠. 솔량이 대권을 이어받았는데 군권은 손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음모가 발각돼서 오히려 솔량이 축출당하게 됩니다. 손침은 소유를 불러 황제의 자리를 잇게 했습니다. 그리고 승상의 형주목이 되어 정권을 농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위까지 노리다가 손유의 반격에 죽었습니다. 부친까지 부관 참시를 당했어요. 손유는 정국을 안정시키고 공을 세운 정봉 등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촉제 유선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유선도 사신을 보내 손유의 등극을 축하하고 양국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총나라 정권은 의외로 탄탄하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위나라는 뭐 밑에서 막 서로 치고받고 반란을 일으키고 뭔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오나라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선을 굉장히 그 바보, 이 아명이 아두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두가 좋은 뜻인데 우리 한국말 아둔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유선이 머리를 부딪혀서 좀 멍청하다. 그래서 나라를 쉽게 위나라에게 바쳤다. 그게 유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은 유선이 처음에 등극을 했을 때 제갈량에게 행정의 모든 권한을 주고 자신은 정치 일선에서 빠지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일만 하겠다. 나라는 승상이 다스려라. 정교 분리를 확실히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크게 왕권이 흔들렸다는 그런 느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나라와 오나라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258년 겨울 대장군 강유는 요화 장익을 선봉으로 세우고 하우페와 함께 20만 명의 군사로 다시 기산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러나 등해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언젠가 강유가 기산으로 출병할 것을 짐작한 등해는 적군이 진지를 세울 만한 곳에 미리 땅굴을 파놓고 교묘하게 위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총나라는 왕함과 장빈이라는 장수가 그곳에 진지를 세웠다가 밤에 기습을 당한 거죠. 그나마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은 강유가 침착하게 지휘하고 등해의 추격을 효과적으로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서로 상한 군사를 치료하고 병력을 보충해 전열을 정비한 양쪽 군사는 다시 넓은 평지에서 마주합니다. 예전에 제갈량과 사마이가 했던 것처럼 서로 진법을 깨는 대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팔진법의 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한 등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다행히 사마망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포위를 두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웃겨요. 서로 전쟁터에서 야 진법 대결 한번 해볼까? 장기 두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야 장기 한번 넣어보자.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총나라를 중심으로 쓰여진 삼국연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유가 졌어도 그게 진 게 아니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끝없이 변론을 해줘야 됩니다. 총나라를 위한.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문에 기자들이 기레기 짓을 하는 거죠.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서 기레기 짓을 하는 그런 것과 조금 흡사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분전하는 강유에게 뜻밖의 조서가 도착을 했다. 등해가 밀서를 파견해 내간 황호를 매수하고 조정에 유언비어를 퍼뜨리자 유선이 조서를 내려 강유를 소환한 것이다. 드디어 환관이 등장을 합니다. 환관이 매수가 돼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장수를 황제를 시켜서 불러들이게 한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총나라는 곧 망할 것이다. 왜? 환관이 나섰기 때문이다. 또 하나, 총나라 황제 유선은 감언이설에 잘 속는 아둔한 군주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비에 비해서 유선을 굉장히 많이 깎아내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항복했기 때문에. 위나라에 항복했기 때문에. 유선은 강유가 돌아와 자신에게 이유를 묻자 또 뭐 별로 할 말이 없죠. 강유는 전말을 알게 되긴 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친 강유는 안타까웠지만 할 수 없이 다시 군사를 조련하고 군량을 모으면서 다음 기회를 노릴 뿐이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으리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삼국연의를 쭉 들으신 분들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국력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등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장수입니다. 능력도 있죠. 아버지 백도 있죠. 강유가 등해보다 뭐 두 단, 세 단 급수가 높다면 몰라도 비슷한 서로의 조건이라면 아버지 백이 있는 등해가 더 세겠죠. 그게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260년 4월 위나라 황제 조모는 허수아비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여서 사마소는 조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조모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 잠룡시를 지어 답답함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마소의 귀에 들어갔어요. 미꾸라지 같은 사마소의 핍박에서 벗어나기를 용의 발톱을 깊이 감추고 기다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헌재 이전에 소재가 있었죠. 잠깐 등극을 했다. 동탁에게 내쳐진 그 황제도 이런 시를 읊었다가 죽게 되죠. 사마소는 그 시를 이유로 조모를 핍박합니다. 조모는 더 참지 못하고 내관들 수백 명을 거느리고 궁에서 사마소와 맞섰습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해 창에 찔려 죽는 참변이 벌어집니다. 사마소는 내심으로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황제를 죽인 거예요, 자기 부하가. 하지만 황제가 죽었잖아요, 어쨌건. 일단 속마음을 감추고 황제를 죽인 자기 부하를 처단을 하죠. 그리고 조모를 황제의 예로 장사를 지낸 다음 조황을 황제에 오르게 합니다. 조황은 이름을 조환으로 바꾸고 연호는 경원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마소는 진공이 되었습니다. 조조가 위공이 되었었죠. 사마소가 이제 진공이 된 거예요. 모두 조조의 진화 과정을 답습하는 그런 행보였습니다. 다시 위나라의 내환을 감지한 강요는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동호에도 연락을 취해 양동작전을 실시를 해요. 요하에게는 5만 명의 군사로 자오국을 통해 장안을 공격하게 하고 장익에게는 낙곡을, 자신은 야곡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곡으로 나가던 강유는 갑자기 뜻하지 않은 투항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모를 도와서 사마소에게 대항했다가 죽음을 당한 왕경의 조카 왕관이었습니다. 그는 왕경을 억울하게 죽인 사마소에게 반감을 품고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강유에게 투항을 한 겁니다. 강유는 크게 기뻐해서 왕관에게 같이 따라온 군사 중에 3천 명을 주고 청구에 있는 군량을 기산으로 수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천 명의 군사는 부첨에게 배속을 시켰어요. 이때 왕관의 투항 사실을 알게 된 하우페가 숨차게 달려와 강유에게 말합니다. 저는 왕경에게 왕관이라는 조카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건 분명 거짓 투항입니다. 그러자 강유가 호탕하게 웃으며 하우페를 진정을 시킵니다.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왕관이 정말 왕경의 조카였다면 철두철미한 사마소의 손에 삼족이 죽었는데 어찌 그가 살아남아 있겠소. 그리고 왕관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를 했어요. 과연 왕관은 열흘쯤 지나자 등해에게 은밀히 첩자를 보냅니다. 강유가 잡아서 보니 8월 20일에 서로 호응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유는 그 밀서의 날짜를 8월 15일로 바꾸고 등해에게 보냈습니다. 등해는 그 거짓 편지에 속아 약속한 담산으로 왔다가 강유의 매복에 걸려 혼쭐이 났어요. 등해는 무거운 갑옷과 말을 버리고 산을 넘어 달아나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강유는 등해가 달아나자 즉시 군사를 움직여서 왕관을 공격하러 나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왕관의 군사가 먼저 등해가 속임수에 빠져 패전했다는 사실을 왕관에게 알렸습니다.
왕관은 즉시 지키고 있던 군량에 불을 지르고 더 후방인 한중 방향으로 달아나며 잔도를 불사르기까지 했습니다. 강유는 사력을 다해 추격해 겨우 왕관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싸움에는 승리했지만 막대한 군량미와 부가적인 손실을 입은 허망한 싸움이었습니다. 강유는 한중으로 돌아와 다시 잔도를 보수하면서 다음 출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 거죠.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 5천 명의 특공대에게 강유의 대군이 당한 거예요. 군량이 불탔죠. 서쪽에서 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잔도까지 불탔죠. 너무 큰 그런 피해를 입은 거죠. 이제 거기에 놀라운 계략으로 등해를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등해가 살아갔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등해는 살아서 갔잖아요. 사실 제갈량의 그 군사적인 그런 움직임에 비해서 강요의 군사적인 이런 움직임은 제갈량 때보다도 더 위축돼 있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262년 10월 강유는 다시 출전을 청하는 표문을 유선에게 올렸습니다. 조정에선 전반적으로 너무 잦은 출정으로 민심이 혼란해지고 백성의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면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유는 고집을 부려 끝내 출전을 강행을 합니다. 방향은 조서 지역이었고 선봉은 하우페가 맡았는데 하우페는 등해 함정에 속아 사마망에게 조양성에서 죽었습니다. 성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본 하우페가 적군이 자기가 온다고 도망간 줄 알고 무방비로 성에 들어갔다가 당한 참변이었어요. 하우페의 죽음을 보고받은 그날 밤 강유도 등해와 사마망의 협공을 받아 20여리를 달아나 겨우 진체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장익은 강유에게 군사를 나누어 강유는 후하성의 등해를 공격하고 자신은 기산을 공격하기로 하고 군사를 반씩 나누어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은밀히 기산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등해는 강유의 동정을 살피다가 수상한 생각이 들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가볍게 강유와 부딪혀보고 자신의 아들 등충을 불러들입니다. 내가 적군이 하는 것을 보니 분명 기산을 공격하라고 병력을 나눈 것이 분명하다. 너는 성을 굳게 지키기만 해라. 나는 그동안 기산을 구할 것이다. 한편 기산을 지키는 위나라 장수 사차는 갑자기 나타난 장익의 군사에게 보유당해 곤란을 겪고 있다가 등해가 나타나자 금방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강유가 나타나 등해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유도 후하성을 공격하다가 적의 대응이 수상해서 허장성세를 부리고 이것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등해는 협공을 받아 기산으로 달아나 산 정상 부근에 진체를 세우고 버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유는 산을 포위하고 전면적인 공격을 준비를 했어요. 이때 공교롭게도 성도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염이라는 대신이 자신의 처가 유성과 사통했다고 의심하고 그 사실을 추궁하다가 아내가 수십 번 기절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모두가 유선이 환관 황호의 농간에 놀아나 주색을 가까이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만일 유선의 행실이 올바른 군주였다면 이렇게 의심을 받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일이 그러니 어진 신하들이 하나둘 조정을 떠나고 유선의 주변에 온통 황호의 추천을 받은 인사만 넘쳐났습니다. 우장군 여무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 황호는 이 여무를 전쟁에 내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강유는 여러 번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한 번의 공도 없으니 그를 불러들이고 여무를 내보내십시오.
유서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조서를 내려 강요를 소환을 했습니다. 승리를 목전에 둔 강요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공교롭게 꼭 다 이길만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총나라는. 그리고 군사를 한중에 머물게 하고 성도로 돌아가 유선을 배하라려고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황제를 만나지 못하자 극가닥을 알아보다가 극정이라는 대신으로부터 이것이 모두 황후의 농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강유는 당장 황후를 찾아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황후는 유선에게 달려가 사정을 말하고 목숨을 구명받았습니다. 강유도 황제가 나서서 말리니 더는 어쩌지 못하고 대전을 물러나옵니다. 극정이 그런 강유를 찾아와 말합니다. 이제 황후의 미움을 받고 그를 없애지 못했으니 화가 장군에게 미칠 것입니다. 우선 도성을 떠나십시오. 황제께 답중에 들어가 둔전한다고 알리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군량미에도 보탬이 되고 동우지방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한중을 방비하는 전진기지도 됩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병권을 쥔 장군을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니 여러 가지로 이득이 많습니다. 강유는 즉시 그 일을 유선에게 아뢰었습니다. 껄끄러운 강유가 스스로 성도를 떠난다는 말에 황후는 유선을 부추겨 그 일을 허락하게 합니다. 이제 드디어 유선이 환관, 황후의 손에 놀아나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사실 유선의 항복을 두고는 후에 말이 많습니다. 유선은 항복을 했지만 끝까지 싸우다가 죽은 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웅이 된 거고 유선은 역적이 된 거예요. 하지만 유선은 편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촉의 백성들이 하나도 다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싸움으로, 되지도 않는 싸움으로, 저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동족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중국인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굳이 그 싸움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내주면서 모든 백성이 다 그냥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역시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그렇게 여생을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편 정도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은 이야기 삼국지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무엇을 할까 여전히 계속 고민 중인데요. 삼국지 외전 그런 컨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